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음악은 현재의 음악과 의미가 많이 달랐습니다. 지휘자가 등장하기 전 15세기에서 18세기의 음악은 장치로서 기능했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연주되었다는 것입니다. 궁정이나 교회에 고용된 연주자는 궁정에서는 군주를 위해, 교회에서는 신을 위해 음악을 연주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 당시의 음악은 식사를 위한 곡, 미사를 위한 곡 등으로 이른바 정해진 상황을 위해서 필요한 장치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 자체로서의 창조성이나 주체성은 많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이 무렵의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은 아직 고유한 이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들을 통틀어 카펠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카펠레는 교회라는 뜻인데, 이는 그 당시 교회에서 음악이 많이 연주되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주 집단인 카펠레를 이끄는 리더를 카펠레 마이스터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적절한 한국말로 번역하면 악단을 이끄는 장이라는 뜻의 악장이 되는데, 카펠레 마이스터들은 연주에 관여하면서 연주를 종합하는 것은 물론 연주자의 급여나 휴가 승인, 단원 모집, 악보 준비, 작곡 등과 같이 카펠레와 관련된 내외부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유명한 하이든, 바흐와 같은 유명한 음악가들도 모두 카펠레 마이스터였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카펠레 마이스터가 연주에 관여하는 방식은 지금의 지휘자가 연주에 관여하는 방식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입니다. 악기 연주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현재의 지휘자와 달리 카펠레 마이스터는 자신이 직접 악기를 하나 맡아 곡 중 해당 악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선율을 연주하며 통솔했습니다. 이후 18세기에 접어들면서 하이든과 같은 작곡가들에 의해 교향곡이라는 장르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향곡은 관현악단에 의해 연주되는 여러 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클래식 기악곡을 말하며 다양한 악기 편성이 특징적입니다. 연주에 사용되는 악기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카펠레 마이스터들은 연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연주자로서 통솔하기보단 지휘자로서 통솔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나아가 작곡가가 쓴 악보를 해석하여 재현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지휘자의 역할을 확립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럽은 시민사회가 대두되면서 오케스트라의 일반 청중으로서 시민들이 조명을 받게 됩니다. 시민들이 힘을 가지게 되면서 그들은 그들의 기호에 맞는 음악을 요구하게 되었고, 교회나 궁정 등에 한정되어 연주되던 음악들이 이들에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카펠레는 오케스트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고, 작곡가들도 형식적인 음악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창의성을 담은 음악을 자유롭게 써내리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음악이 주체성과 창의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음악을 들으며 청중들은 작곡가뿐만 아니라 그 곡을 연주하는 지휘자 또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휘자가 연주의 질이나 오케스트라 수준을 좌우한다는 사실이 공공연해진 것입니다. 이는 곧 청중에게 인기 있는 지휘자를 중용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휘자는 정확히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필요한 것일까요? 이를 위해서는 연주자는 할 수 없는 지휘자만의 역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지휘자는 오케스트라의 균형감과 통일감을 유지하는 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연주자는 자신의 소리를 객관적으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지휘자가 이를 대신하여 연주를 듣고 전체적인 연주의 통일감과 균형감을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리허설을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맞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주자끼리 토의하고 수정하는 것보다는 지휘자라는 리더의 능력에 따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휘자는 연주의 개성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중요한 지휘자의 역할입니다. 지휘자의 음악적 비전을 연주자들이 재현하는 것이 오케스트라의 최종 목표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연주의 개성은 그 목표와 가장 밀접히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지휘자가 오케스트라 내에서 그렇게 중심적인 존재라면, 좋은 지휘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좋은 지휘자는 다양한 악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음이나 박자에 대한 정확한 감각을 가지고 명확히 지시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들도 각자 일리가 있지만, 좋은 지휘자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마음의 귀로 듣는 음악, 즉
음악을 듣고 해석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휘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비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부여를 필요로 합니다. 80세를 바라보는 지금에도 아직 베토벤의 머리에 울리고 있던 그 음악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아쉬워하는 한 지휘자의 일화를 통해 우리는 좋은 지휘자로서의 열정과 동기부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연주자가 지휘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연주자가 지휘자에게 원하는 것은 크게 이 네 가지로 추릴 수 있습니다. 먼저, 연주자는 지휘자가 연주의 템포나 들어가는 타이밍 등 이른바 음악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주자는 음악적 비전 즉, 지휘자가 생각하는 음악이란 무엇인지를 표현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지휘자의 음악적 비전은 말보단 지휘자의 표정, 시선, 몸짓, 심지어 춤을 추는 등 지휘하는 모습 자체에서 그 의미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셋째, 연주자는 지휘자가 리허설을 합리적으로 진행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반복해서 연습하고 있는 이 부분의 어디가 좋지 않은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느 악기가 어떻게 연주하면 좋은지와 같은 것을 명확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주자들은 지휘자가 자신들을 통솔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솔이란 단순히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통솔이란 지휘자가 요구하는 음악을 실현하기 위해서 연주자가 자발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게 만드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휘자가 연주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려는 의지를 일으키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한때는 지휘자가 지휘자라는 권위와 카리스마를 이용하여 연주자들 위에 군림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군주형 지휘자의 대표로서 마에스트로 토스카니니를 들 수 있습니다. 1866년 19세의 나이에 지휘자로 데뷔해 70년간 지휘자 생활을 한 토스카니니는 그의 엄격하고 무서운 리허설 진행 방식 때문에 토스카노노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연주자에게 노를 연발하고 폭풍같이 화를 냈습니다. 물론 명성을 지닌 지휘자에게는 이러한 방법이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현재의 오케스트라에서는 이러한 수직적인 관계에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편 일본의 지휘자 오자와 세이지는 단원들 한 명 한 명을 전문가로서 대하며 연주에 그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이끄는 단원들은 이러한 세이지의 모습에 그의 생각대로 음악을 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며 그를 자발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통솔과 관련하여 드러커는 그의 저서 프로페셔널의 조건에서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의 성패는 지식 근로자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고 하고자 하는 의욕을 일으키는가에 좌우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직의 리더와 구성원이 수평적 관계 속에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중요한 정보와 조직의 특징적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지휘자에게 요구되는 여러 능력이나 자질을 드러커는 음악의 능력과 성과를 올리는 능력으로 구별합니다. 먼저, 음악의 능력이란 악보에 적힌 음표로부터 소리 울림을 이미지화해내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앞서 이야기했던 지휘자의 능력 중 하나인 마음의 귀로 음악을 듣는 능력으로서 마찬가지로 천부적인 재능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으로, 성과를 올리는 능력이란 앞선 음악 능력을 통해 지휘자의 마음에 있는 음악을 연주자의 연주를 통해 실현시키는 위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지휘 기술,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을 아우르는 것으로 음악 능력과는 달리 후천적으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오케스트라의 실제 리허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방법으로는 몇 번이나 같은 악보를 반복 연주하는 것과 연주자가 자발적으로 지휘자가 바라는 연주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마에스트로 장 푸르네와 마에스트로 라자레프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작곡가 라벨리 볼레로는 디지몬 어드벤처의 삽입곡으로도 유명합니다. 음악을 잘 모르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인지도가 있는 이 곡은 음악의 처음부터 끝까지 악기만 바꿔가며 동일한 선율 A와 B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휘자 장 푸르네는 선율 A와 선율 B를 짧게 잘라 25분씩, 총 50분 동안 같은 선율을 집요하게 반복 연습하게끔 하였습니다.
이는 조금은 기묘한 연습 분위기를 조성하게끔 하기도 하였습니다. 첫 선율을 맡은 클라리넷 주자는 리허설 동안 계속해서 연주를 하고 나머지 인원들은 그냥 이야기를 하거나 해당 리허설을 지켜봅니다. 다음으로 처음으로 선율 B를 연주하는 바순 주자도 마찬가지로 25분 동안 혼자서 해당 선율을 연주하고 나머지 주자들은 또 지켜보기만 합니다. 연주자들이 리허설이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할 무렵 나머지 부분에서는 별다른 지시 없이 음악이 진행되고 전체 80분 정도로 리허설이 끝나버렸습니다. 장 푸르네는 이 곡에는 선율이 2개밖에 없으니 그 부분을 어떻게 연주해야 되는지 전원이 이해한다면 될 것이라는 생각하에 합리적으로 리허설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한 명의 주자에게 계속해서 반복시킬 때 몇 번이나 힘내서 해보자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격려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장 푸르네가 볼레로의 작곡가 라벨과 동시대 지휘자라는 점에서 연주자들은 그가 해당 곡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고 믿었고 때문에 신뢰를 가지고 따랐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러한 예에서 푸르네는 자신의 확고한 비전을 연주자에게 철저히 알리는 통솔력이 있었으며 그것을 전문가인 연주자들이 구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지휘자 알렌산더 라자레프의 예입니다. 치밀한 맹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라자레프는 러시아의 지휘자로서 철저하고 세부적인 리허설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곡과 관련된 모든 것이 머리에 들어있었기에 파트 하나하나를 짚어내어 반복해서 연마하는 식으로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하지 않고 해당 부분을 마치 외국인의 발음을 고쳐주듯 몇 번이나 반복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연주자들에게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스스로에게 엄격한 지휘자이기도 했습니다. 리허설 시간을 1초라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았으며 절대 리허설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쉬는 시간마저도 연주자들의 질문을 받기 위해 단상에서 내려가지 않았으며 마지막 연주회가 끝날 때까지 음악만을 생각하다 마지막 연주가 끝나고서야 비로소 연주자들과 함께 그가 좋아하는 보드카로 건배를 하며 즐거움을 만끽했다고 합니다. 연주자들은 라자레프의 이러한 통솔력에 매료되어 그와 함께합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휘자를 두지 않는 선택을 한 오케스트라도 존재하는데 오르페우스 실내 관현악단이 그 주인공입니다. 오르페우스 실내 관현악단은 지휘자를 두는 대신 각 악기군의 코어 멤버를 중심으로 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연주합니다. 그들은 코어 멤버들과 의논하여 곡목을 정하고 어떻게 연주하면 좋을지 생각하여 반영하는데 이는 오르페우스 실내 관현악단이 그 어떤 오케스트라보다도 섬세하게 연마된 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합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는 만큼 조직의 규모가 작으며 음악의 개성이 부족하다는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즉, 지휘자가 없는 오케스트라는 상호 인터랙티브에 의한 연주 능력은 뛰어나지만 오히려 뛰어난 지휘자로부터 오는 창조성이 결여된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휘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휘자를 연주자들이 직접 뽑는 경우도 있을까요? 베를린 필하모니 관현악단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베를린 필은 세계적 수준의 오케스트라로서 단원들 스스로 그들의 수장인 수석지휘자를 선출하는 매우 독특한 운영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필의 단원들은 연주의 결정권이 지휘자에게 있다는 사실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대 뒤에서는 단원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맹목적으로 지휘자를 따라가는 것도 완전히 분리되어 소통하지 않는 것도 지향하는 베를린 필은 지휘자와 단원이 긴밀히 협력하여 좋은 연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 아래 베를린 필의 지휘자는 악단의 개성을 바꾸는 것이 아닌 악단이 지니고 있던 개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베를린 필은 우리에게 지휘자와 단원 간의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와 조직의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장의 마무리를 하며 보여드렸던 이 구조도를 기억하시나요? 정보와 조직으로서 기능하는 오케스트라의 전체 구조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발표를 통해 이 구조도를 완벽히 정렬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1장은 책의 전체 내용에 대한 윤곽을, 2장은 연주자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번 3장은 지휘자에 대해 해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도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연주자들의 전문성은 그들로 하여금 항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악보라는 하나의 미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 추가된 지휘자는 오케스트라의 리더로서 자신이 가진 비전을 바탕으로 연주자들과 소통하며 성과를 만들어가게 됩니다.